예, 따자오 엠브레입니다. 아이고, 연기 계속 흔들리네요. 금방 좀 잦아들 테니까 그냥 좀 참고 봐주십시오. 자, 우선은 형법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형법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이렇게 죄책 문제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큰 배점, 50점 배점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른 시험들처럼 10점, 20점 이렇게 배점이 돼가지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자자자자한 이제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형법에 이 특이한 문제인 이 죄책 문제, 통으로 내는 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우선은 이 형법의 이 죄책 문제, 일반적인 문제와는 다르게 죄책 문제 같은 경우에 당연히 여러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쵸. 피의자가 여러 명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우선은 그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그 정범의 이제 우의론 그 우의성에 따라서 우선 정범을 먼저 서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범을 서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순서대로 검토를 하게 되고요. 이 죄수 같은 경우를 검토하게 되고 그 수인의 그 피해자 아니면 뭐 범행 행위자 사이에 그 가공 형태를 검토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검토하게 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인 법학 구성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 내용을 그걸 목차를 잡아서 써주고 그 안에 내용을 쓴다고 했었는데 이제 특히나 이 형법에서도 이 죄책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쓸 자리가 도무지 나지가 않고 애초에 거기 채점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죄책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목차를 피의자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을의 죄책, 2 갑의 죄책, 3 병의 죄책 이런 식으로 행위자 내지는 피의자별로 이렇게 목차를 구성하시면 되고요. 그 각각의 안에도 굳이 그가 서론과 결론 이런 걸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그런 내용의 이제 결론은 그 죄수라는 목차 하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목차를 잡으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 죄책 문제 같은 경우에 저도 항상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게 분량 조절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게 형법 문제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7년 6회 변호사 시험 제2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정지하고 뭐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각각 갑을병의 죄책이 뭔지를 옆에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특수강도 예비, 특수절도의 장애미수, 이제 그리고 이제 갑에 대해서는 거기까지이고요. 그리고 을 같은 경우에는 특수강도를 합동을 했고 예비를 특수절도의 장애미수 같이 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을이 그 이후에 각각 갑과 그 각각 도주를 한 이후에 절도죄, 점유유탈물 횡령죄, 그 공문서 부정행사죄, 그리고 강도상해죄, 그리고 특수공무방해 치상죄, 그리고 특수상해죄, 특수도주죄 이런 죄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 도주하게 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갑이 공범의 착오 이론으로서 갑 역시도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 논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병 같은 경우는 이와 별개로 특수강도 예비 단계에서 이탈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수강도 예비 단계에서 이탈한 것이 형법적으로 예비의 중지를 평가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공모 이탈로서 이제 불가벌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논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이게 자꾸 흔들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을병에 예상되는 죄책을 우선 이렇게 목차를 한번 잡아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이 50점이란 분량이 상당히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이 많은 논점들을 사실 쓰기가 정말 버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목차를 이렇게
메모를 잡고 사례를 쓰게 되다 보면은 그 시간 효율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안 하면 도무지 저의 머리로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게 그냥 적당한 논점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세모 이렇게 표시를 하고 좀 이건 길게 써야겠다 하면은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다 묶어서 이거는 같은 세모 정도 분량이다 하면은 묶어서 세모 뭐 이렇게 세모 그러니까 인정 여부 세모 죄수 세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뭐 이렇게까지 밑에 쓰진 않지만은 보시다시피 뭐 해서 세모가 삼각형이 14개 삼각형 논점이 14개고 뭐 삼각형 2개에 해당되는 체크 논점이 1개 그래서 총 16개 하다 보니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글씨가 들린 제 입장에서는 50점이면 제가 50줄 정도의 내용을 쓸 수가 있는데 목차 제외하고 그러면 이 50줄을 16개로 나누게 되면 결국에는 이 세모 한 개당 3줄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다 3줄 이내로 이걸 끝내줘야 50점 이내에 이걸 균형감 있게 이걸 답안지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걸 일일이 메모를 쓰고 있기도 시간이 참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이 사안에서 이 해당 죄명을 찾아내는 것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마음은 급해지고 하다 보면은 형법에 특히 이 일문 죄책 문제 같은 경우에서 상당히 많이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형법 같은 경우 보면은 일문에서는 이게 지금 이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일문 이 죄책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여기서 집중을 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대신에 문제가 뭐냐 여기서 정해진 시간 내에 이 재책 문제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형법의 그 이문에 있어서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심각하게 벌어진다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6모, 8모, 10모의 그 결과를 봐도 그런데요. 그만큼 이 재책 문제에 대해서 좀 이런 스킬이 어느 정도 올라오신 상황이 되면 그렇죠. 그 골고루 점수를 효율적으로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구성을 하겠다. 하나에 3줄씩 써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제가 한번 예시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네요. 그래서 우선은 이 설문 1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갑의 죄책으로서 그래서 우선 특수 강도 예비죄의 성립 여부 그리고 이 옆에 그 법조문들은 지금 우선 제가 찾지 않고 생략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지 쓰실 때는 그러니까 그 죄책을 쓰시고 그 법적 근거를 당연히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 법안 그 답안지 자체 목차 자체에서 내가 그게 몇 조에 해당된다, 몇 조 몇 항에 해당된다는 걸 안다는 거를 확실히 티를 내주시는 게 그 인상을 선명하게 하는데 확실히 좋고요. 특히나 어떤 죄 성립 여부 이렇게 쓰셨을 때 그 옆에다가 해당 죄의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다른 논점이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과연 예비죄가 실행에 착수 이전 단계인 예비죄가 공동정범 개념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이라는 논점이 같이 껴있는 사안입니다. 하면은 그런 부분들, 그런 키워드들을 내가 그 논점을 찾아냈고 썼다라는 거를 이 목차에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면은 이게 이제 채점할 때 그 채점자들이 제가 쓴 거를 누락하지 않고 다 채점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도 일반 법학 답안처럼 그러니까 1번 그 일반론, 이론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안의 포섭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딱히 길게 할 건 아닌데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이 형법 역시도 판례가 쓴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절도에서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 실행에 착수 혹은 사회 통념상 장애 사유가 있었다. 이런 단어들이나 아니면 특히 이런 합동절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꼭 나와야 되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 하에서 실행행위 분담이 있었다. 이런 키워드들이 결국에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게 세 줄 안에 사실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안을 포섭한다는 게. 하지만 그걸 세 줄 안에 끝낼 수 있으려면 그냥 특수절도라고 했을 때 이 단어, 이 키워드가 바로 나와주고 그리고 바로 사안의 포섭을 들어갈 수 있어야 사실 세 줄 안에 끝낼 수가 있겠죠. 뭐 이게 지금 써놓은 것들이 다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들이었는데요. 뭐 그래서 예견 가능성이라든지 뭐 질적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갑 같은 경우에 특수강도 예비 세 줄, 특수절도 장애 미수 세 줄, 그리고 의리 그 도주 이후에 각각 도주 이후에 한 부분에 대한 공범의 착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도 상해죄 등 그리고 나머지 공범의 착오 그래서 1번과 2번을 나눠서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을 쓰고 이제 을을 쓰게 되는데 윤희용 같은 경우에는 을의 죄책부터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지금 다 정범이기 때문에 굳이 누가 먼저 나와야 되는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갑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을의 죄책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실 때도 을의 이 특수강도 예비죄, 특수절도 미수죄 이 부분은 같이 행위한 거기 때문에 뭐 위와 같다. 하고 그냥 끝내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상동 이렇게 해보셔도 되지만 이거는 솔직히 추천되는 방법은 아니고요. 왜냐면은 결국에 이게 형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피고인들에게 각각 그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랑 똑같이 써줄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줄 정도는 여기에다가 써주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절도죄 기수 부분도 뭐 불법 영득이사, 뭐 사실상 지배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야겠고 불법 영득이사가 만약 키워드라고 했을 때는 뭐 그게 뭐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소유자와 같은 의사, 소유자로서의 그런 의사로서 뭐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신용으로는 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형법 답안했을 때 우리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이 구조를 안다라는 걸 티를 내주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갑의 이러이러한 행위는 무슨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고 특별히 위법성 내지 책임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 똑같이 계속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치고 이하 동일한 기술 생략함이라고 쓰고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구조는 당연히 알고 있고 그 이하 특별하게 사유 없으면은 검토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형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론, 결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막바로 갑의 죄책, 을의 죄책 이렇게 목차를 잡고 그 안에서도 무슨 죄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구성하시게 되고요. 이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여기였네요. 그래서 공문사업 부정행사죄 그리고 강도상해죄 역시 키워드 위주로 이론과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거 특수공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치상죄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정 여부 그리고 그게 이제 판례상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랐을 때 이 죄가 성립하는지 사안을 포섭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찰관 P를 때린 행위 자체가 동죄에도 해당이 되지만 동시에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특수상해죄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니온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실제 이 답안지 이 문제에 모범 답안 변시의 모범 답안이라고 이렇게 한간에 소문에 돌고 있는 부분들이 원래 출제위원은 이 특수도주죄를 답안지에 그러니까 성립하는 것으로 채점 기준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소문이니까요. 근데 그 말인즉슨 지금 이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 을이 경찰관 P에 의해서 지금 이미 신병 확보가 완벽히 된 체포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전제하에 유니온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관 P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이 절도의 기회, 아직은
체포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의 기회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중강도상의 논점이 나왔고, 그리고 이 특수도주죄 같은 게 성립하지 않는다.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유니온의 이제 태도인데요. 그에 비해서 그 한간에 도는 소문상 이제 출제위원이 논점을 잡았던 건 사실 중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체포는 완벽히 완료됐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체포가 된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을 같은 경우는 특수도주죄가 성립을 하고, 중강도죄는 이미 절도의 기회가 아니에요. 절도는 이미 종료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도상해죄가 아니라 그냥 특수상해죄,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시상죄, 이쪽으로 가지 중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한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만큼이나 어느 정도는 이제 출제위원 측에서 알아서, 그렇죠, 준비를 해서 채점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관된 논리만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삼각형 정도 수준을 쓰겠다라고 그 계획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 줄 분량을 쓰시면 되고, 다만 거기 있어서 저는 이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인정 여부와 그 죄수 문제를 각각 세 줄씩 이제 작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량 조절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이 죄수 문제는 이 뒤에서 하려고 해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은 목차로 잡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병의 그 죄수에 대해서도, 병의 죄책에 대해서도 특수강도 예비죄의 중지미수가 인정되는지 해서 이 조문들을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잡았습니다. 여기 체크해 놓은 것처럼 실제로 이 예비죄에 이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판례를 써주고 학설 및 검토 그리고 사안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래 목차랑 다르게 학설 및 검토라고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관계 이탈 여부, 이 부분도 유니온에는 지금 공범의 착오라고 적어놨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는지 여부에 대한 그 법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그렇습니다. 공범의 착오 법리를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공모관계 이탈이라는 게 결국에 실행의 착수 이전에 이탈했느냐, 실행의 착수 이후에 이탈했느냐, 이게 학설상 기준이지 않습니까? 이제 학설상으로는 실행의 착수 전에 이탈한 경우에는 공모관계 이탈이어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고, 다만 이제 실행의 착수 이후에 이탈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방지하지 않은 이상 그 공동정범으로서 그 죄책을 부담한다. 이게 이제 학설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겠죠. 이거는 실체적인 법리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뭐 말이 나온 김에 결국 판례는 사실 실행의 착수 전이냐 후를 사실 구별해서 보고 있지 않다라는 논문이 상당히 제가 보기엔 설득력 있다 생각합니다. 그냥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이 판례는 애초에 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 여부는 사실은 그 공공관계 이탈 여부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모만 있더라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학자분들께서는 결국에 판례 역시도 지금 실행의 착수 이전이냐 이탈이냐 이 기준으로 판례를 분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답안지는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 범죄 계획을 그 기획하고 참여한 자가 아닌 이상에는 실행의 착수 이전 이탈자는 이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판례 태도다라는 점을 이제 기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에 대해서 공공관계 이탈했기 때문에 그 특수강도 예비죄 말고 그 이후에 이제 을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이제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죄책을 논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역시나 이 부분도 생각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이 얼마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50줄을 지금 쓰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미 거의 80줄 가까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제 글씨 속도에서는 이런 비게 된 중간중간에 보기 편하게 그 비워놓는 줄과 목차들, 그런 여백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한 70줄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그 쓸 수 있는 그 50점 몇 점에 쓸 수 있는 분량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이거를 시간을 맞추실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법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잠시 정지해놓고 개인적으로는 가서 이제 법전을 찾아봤는데요. 제가 지금 법전을 학교에 놔두고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집에다 이렇게 찍고 있는 중인데요. 그 법전을 지금 시험용 법전을 지금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은 이제 공소장 그 기재 관련돼서 그 죄명 공소장의 죄명을 기재하는 거 관련돼서 그 예규라는 게 우리 시험용 법전에 있습니다. 시험용 법전. 그 거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용 법전 제일 마지막에 이 공소장 예규를 정말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이거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바로 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왜 추천해드리냐면 형법이 다 한자로도 돼 있고 실제로 그 조문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생각보다 이 죄가 몇 조에 있는지 이거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기 쉽고 그런데 제 뒤에 이 공소장 예규에 가면은 거의 그 몇 조, 무슨 뭐 살인, 몇 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소장에 그들이 이제 기재해야 되는 검사분들이 이제 쓰시는 그 예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거 가지고서 찾으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특수강도 예비죄가 몇 조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비워두시고 차라리 이 몇 조인지 인용할 부분들이 암기하고 계시지 않다면은 그 부분 비워놓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어느 정도 죄책을 쓰시고 그 공소장 예규 기재 예규를 펼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빨리 숫자만 이게 빨리 적어 넣는 게 이제 효율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근거 조문들을 잘 인용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죄책 문제를 마치시고 나면 그 이후의 문제들은 아까 앞서 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학 답안의 일반론으로서 결국에 뭐 구조는 이런 것 같이 이제 서론을 쓰고 이제 판례, 학설 및 검토, 사안, 그리고 결론 이런 식으로 가는 일반적인 법학 답안의 이제 구성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형법에서 특유한 이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다음으로는 이제 뭐 프롤로그라고 해야 되나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클로징 영상 하나만 제작을 하고 우선 방학 이후에 변시 이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